굉장한 중환자 한 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김부겸 전 장관님. 굉장히 훈훈한 미담이 있던데요. KTX. 왜? 당신 뭔데 그래? 공무원이라도 돼 이래 돼요. 그런데 공무원은 돼요. 만약 그분이 주먹이라도 날렸으면 저도 맞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사히 내려오셨어요, 장관님이. 명예롭게. 안녕하세요. 의사소통TV 김현지입니다. 오늘 저밖에 없어요. 저희 원장님께서 해외 학회를 가신 관계로 오늘은 저 혼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학회를 갔습니까? 산부인과 학회. 보스턴. 아니, 오늘 만삭에 환자가 오셨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만삭이라 하신. 여기까지. 네. 오늘도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굉장한 중환자 한 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김부겸 전 장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차트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남자 61세 김부겸 국회의원님 나와주셨고요. 그래서 주소가 조금 특이한데요. 글쎄,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주소는 제 선거구에 잘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네. 그 주소가 아닙니다. 그 주소 아니고요. 그 주소가 아닙니다. 치프 컴플레인트. 어떤 병명으로 오게 됐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느냐. 예. 저희가 사전에 네. 원장님께 오늘의 VIP 환자분은 어디가 불편하시냐 물어봤더니 한 곳만 보고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한 곳만 본다, 하나만 보인다. 이걸 의학적으로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 어두운 터널을 빨리 달리다 보면 터널의 출구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꽂혀서 하나만 보고 질주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가족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선거운동 때 아버님께서 군복을 직접 입고 나와서 도와주셨고 부인께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경양식집까지 운영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딸을 3명이나 낳으신 딸 부잣집 아버님이시기도 하고요. 아버님께서 군인이셨고 정말 선거 때 군인복 입고 도와주셨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태극기. 태극기. 아버님은 공군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30년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태극기를 드실 만큼의 어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세대의 어른들이 갖는 특히 또 군인 출신이 갖는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정세 전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듣자 하니 의원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굉장한 운동권이었고 그때 수배를 받기도 하면서 아버님께서도 꽤 고충을 겪었다고 하시던데요. 80년이 되고 나니까 군부하고 말하자면 우리 민간 민주화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일 때 제가 이제 수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현역 군인을 그냥 데려다가 취조복을 입히고 당시는 이제 계엄사라고 했죠. 거기에서 그냥 한 보름 가까이를 그냥 잡아둔 거예요. 아버님. 네, 뭐 저를 찾아내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다른 뭐 혐의를 잡을 수 없으니까 석방을 시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당신께서 이제 군대 생활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러고 한 3, 4년 뒤에 예편되셨죠. 불효자시네요. 천하 불효자인데요. 아니 그때 이렇게 고충 겪으시면서 운동 안 하면 안 되니 이런 건 안 하셨어요? 그 무렵에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들은 다들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 공무원이나 군인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더 압박이 심했죠. 압박이 심했는데 몇 차례 그냥 학교에 있을 때 또 저를 잡으러도 오시고 찾으러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구속이 되고 난 뒤에는 제일 처음에는 면회도 안 오시더니 마지막에는 군복을 입고 면회를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뭐 당신의 군대 생활에서 같은 거 이런 거 접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그 학생운동 했던 분들과 그 부모들의 흔한 풍경이에요. 지금 그 장관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저도 민주화운동하다가 구속돼 있는 동안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한 번도 면회 안 하셨어요. 호적 파가라고. 김대중한테 호적 파가라고. 빨갱이 새끼라고. 근데 나중에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부겸 장관님은 선거 때 아버님보다는 따님 덕을 더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아름다우시던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격세유전 혹은 진화에 어떤 그런 돌발적 요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단대 유전도 일어난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실제 덕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제일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태구의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이라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고 조금 그거 할 때 탤런트 아버지래. 그러니까 훨씬 힘도 난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뛴다는 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 보수적인 분들도 그런 것들은 좋아하잖아요. 그 모양도 좋고 그덕을 많이 봤죠. 아버님은 참 자식복이 없으시고 형님은 자식복이 있으시고 이거 두고 평하네요. 부인께서 정말 안 해보신 게 없던데. 결혼해서는 집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이건 날건달이구나. 날 건달이구나. 날건달이구나. 결국은 이제 제 같은 운동하던 친구의 동생인데 네. 자기 오빠를 봐서 짐작을 했지만 경제 생활을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마했구나 내 인생. 이번 그래서 그때부터 생은 안 이제 되겠다. 직접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경영을 해보고 서점도 경영을 해보고 독서실도 경영을 해보고 또 본인이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도 창업 전문가시죠. 전문가죠. 다 해봤죠. 서점 운영할 당시에는 임신 상태에서 경찰이 찾아와서 사흘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던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3차례 그랬어요. 3차례요.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재밌었던 거는 우리 지금 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해찬 대표님이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서 서점 하셨고 광장 서적이라고. 저희들이 신림 사거리 근처에서 백두서점이라는 거를 백두서점 이름도 운영을 해요. 네. 이 친구들이 때만 되면 와서 경찰 무슨 문체부 합동단속을 하는 책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회과학 서적.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들을 다 말하자면 경찰서에 연행을 해갑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영장이나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경찰서 잡아두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속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주요? 속옷. 속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갔더니 그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그런 걸 당했을 때 뭐 참 저는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냥 계속 일만 있으면 집사람이 그렇게 한 3번씩이나 불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음반법 위반이라고 해요. 당시 운동권 가요 음반법. 음반법. 네. 음반법 위반으로 또 그래서 또 기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벌금형을 받고 그랬죠. 형님은 진짜 형수님이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그건 지금도 꼼짝 못하잖아요. 애처가시군요. 그리고 나서는 경양식집을 하셨는데 네. 그 경양식집을 본인이 직접 권유를 하셨다던데. 사악하네 사악해. 서점을 간두고 나니까 이게 그래도 무슨 제가 뛰어다니더라도 크게 그런 어떤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 일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경양식집이에요. 이름도 장밋빛 인생이라고 라비앙로스. 괜찮다. 라비앙로스. 그랬는데 음반법 발음 잘 안 되시는데 라비앙로즈는 너무 발음 잘 되시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이제 왜 주방을 맡으신 분이 가끔 농땡이를 치잖아요. 네. 가끔씩.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때우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못하는 게 없죠. 양식, 한식 뭐 어떤 것든지 다 해낼 수 있죠. 그 남편의 월급 봉투를 결혼하고 18년 만에 2000년 총선 당선되고 받아봤다라고 하시던데. 제대로 된 이게 내가 진짜 어떻게든 간에 제대로 된 봉급을 받았다라고 갖다 준 게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처음 갖다 주게 되는. 18년 만에요. 안 우셨어요? 뭐 집사람은 오히려 담담했고 오히려 내가 대단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갔더니 좀 웃더라고요. 속으로. 가소롭죠. 그렇게 당선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구로 가셨어요. 그 무렵에 사실은 조금 국회에서 갈등이 될 만한 사안이 바로 4대강 문제입니다. 그 일 이후로 나니까 지금 평택시장 하시는 정장선 의원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정치 그리고 정말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 못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정선에.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동료 의원들이 정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나는 못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제 부끄러움도 몰려오고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치 초년에 우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역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던 그 장면도 생각이 나고 또 제 앞서서는 당시 유시민 의원이 그렇게 다 집어 던지고 대구를 가서 또 그렇게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도 보고 장렬히 그래도 나도 뭐 그냥 불출마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런 정도로 내 인생이나 정치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대구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또 우리 유 장관 주듯이 한 30%대 초반 정도 줬으면
아이고 저도 뭐 여기까지도 하고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딱 40%를 주시더라고요. 도망가면 나쁜 놈이 되고 애매해요. 매우 애매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 뭐 그러면 이분들이 버릴 때까지는 좀 더 있자 싶어서 한 게 그러니까 2번 떨어지고 3번까지 도전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몸도 오른쪽 왼쪽에 이제 균형 같은 근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균형을 갖지 않으면은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전국 정당을 얘기하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이 동부벨트 강원도라든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쪽을 하여튼 지키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은 각 정당이 이제 편식이 되는 거죠. 편향이 돼버리는 거죠. 매우 심각한. 원장님 표현은 예쁘게 하는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절하죠. 처절합니다. 네. 예, 제 앞에 몇 사람 도전했고 또 당시 유시민 장관도 도전도 하고 이래서 편견이 깨졌을 줄 알았더니 참 이 민주당 그러면 김대중당 전라도당 뺄갱이 이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비교적 외지인들이 많이 산다는 수성구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참 모욕을 느끼는 거는 우리 보는 앞에서 명함을 찍는 거예요. 명함을. 지난번에 전재수 의원님도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찍는다고요. 일부러 보는 앞에서. 그래 뭐 그때는 첫 인상을 구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어지간하 하시지요 뭐 하고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찢으면 제가 한마디 하죠. 내가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냐고 우선 한마디 해요. 요새 비닐 살짝 넣은 명함도 있는데 안 지워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나왔구나. 그런데 이제는 좀 아무래도 거기서 벌써 한 8년 살았잖아요. 한 8년 지나면 대충 얼굴들이 아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제법 있잖아요. 그러면 차마 눈앞에 대놓고 넌 말을 못하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역 정치의 폐해라든가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오롯이 받은 분인데 집권하고 동진 정책이라 그래서 국민의 정부의 대구 경북 출신 분들을 많이 이제 기용하기도 하고 당에도 동진특위 만들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노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부겸 선배나 또 그전에 유시민 선배라든가 여러분들이 매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전 지방선거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지역주의의 벽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죠. 그건 놀라운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대구에 다 합쳐서 뭐 기초위원, 광역위원 합쳐서 10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광역위원 5분 포함해서 우리가 한 50명이 넘어요. 대구 전체에서. 예,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하면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기존에 있는 그 소위 지역 유지들의 무슨 어떤 그런 영향권 내에 있던 지방의회가 확 달라졌죠.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긴장도 확실히 주고. 지금 문제는 다른 걸 떠나서 지방이 어려워요. 지방이.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대구만 해도 1년에 한 10,000명이 졸업을 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축이 되는 게 느껴지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미래 먹거리라든가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그거를 제시하고 말하자면 한번 우리 여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달라 요구를 해도 원장님 그런 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정책이라도 좀 좋은 것 좀 만들어주세요. 네. 과거력 뒤지다 보니까 유튜브에 김부겸 치면 자동 완성되는 거 있어요. 칠성시장. 보셨어요? 그 영상? 그 칠성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이 농산 식품 종류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식자재 마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통시장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싸울 때 사실 우리가 같이 싸워줬거든. 야, 그 정도끼리 우리끼리 말하자면 나는 좀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세를 방해를 하고 막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물론 그 상인들은 아니고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거기가 그 전주에도 보니까 저희 당 추 대표가 갔을 때도 누가 그런 막 야유를 넣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런저런 생각이 나니까 제가 좀 서름이 북받친 거죠.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여러분이 그런 밀어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가 떨었잖아요.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탓받아 이러게. 정말이지 이제 대구 시민이 분노했다는 거 보이고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이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이 위기 시에 한번 공병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 되게 섹시했어요. 저보고도 섹시는 좋아하는데. 50대도 섹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2012년 대선 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도전해서 이제 그때 졌는데 그때 그 김부겸 선배가 선대위에서 총괄본부장 하셨는데 총괄본부장 정도가 되면은 대개는 이제 뭐 다 이렇게 시키고 그냥 뭐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데 그 김부겸 선배가 그때 당사에 총괄 선대본부장실에 간이침대 갖다 놓고 집에 안 가셨어요. 서울에 집이 없었어. 갈 데가 없어서. 알고 보니 그냥 노숙. 정말 그래서 그 아예 그냥 간이침대 갖다 놓고 나 집에 안 가니까 뭐 밤이든 낮이든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같이 뛰자고. 근데 뭐 하늘 같은 선배가 그렇게 하시니까 후배들이 뭐 안 따라갈 수가 있나요? 졌지만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저는 뭐 김부겸 선배하고는 뭐 그전부터도 뭐 잘 아는 사이였지만 그때 훨씬 친해졌어요.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술값은 누가 냈죠? 형님이 항상 드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런 거 요거 택시비도 꼭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김부겸 선배가 참 고마운 분이죠. 2012년 대선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또 2017년 대선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죠. 대구 경북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또그 장관직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다시 지금 또 대구 경북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고 계시니까 참 감사한 분이에요. 갑자기 분위기 되게. 말로 다 빼오려고 그러네. 그럼 말로 떼우지는 뭐. 그러고 보니까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셨잖아요. 사람으로 보는 문재인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저분 모시고 어디 뭐 예를 들면 5.18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국가 기념식을 책임을 지니까 이렇게 모시고 가봤을 때 당신 몸에 우러난 그런 어떤 겸손함, 그다음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뭐라 그래 공감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분이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이제 그 겪어보시고 모셨잖아요. 네. 근데 스타일이 참 다르시잖아요. 많이 다르죠. 누가 더 좋아요? 아니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아니, 좋아. 저는 이제 건달과니까 아무래도 노 대통령한테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 노 대통령한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난 문 대통령 보고 나 술 사주자 소리는 하기는 조금 좀 거북해요. 근데 노 대통령 보고는 오늘 술 한잔 합시다.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러면 그런 거 싫어하신 적은 없거든. 근데 노 대통령님은 이제 워낙 그 김부겸 선배한테 편한 사이니까 뭐 그냥 여러 의원들이 있는 데서도 뭐 야자 정도가 아니라 뭐 입마 자시가도 뭐 그렇게 하시고 또 뭐 그때는 뭐 거의 어떨 때 좀 한 잔 들어가면 뭐 대통령이나 형님 얘기하면 하다가 뭐 조금 논쟁도 하고 뭐 그 정도로 격이 없는 사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뭐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대들었더니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나도 좀 멋서가잖아요. 대통령을 한번 여당 의원이 공개해서 그랬더니 야 어제 김의원 많이 컸대. 첫 마디로 이래 나오더라고. 그래 얼마나 그동안 좀 서먹서먹해. 그래 다 녹아버리잖아. 멋진 대통령이네요. 아니 이제 또 그건 또 노무현은 노무현의 매력이 있고요. 또 지금은 또 문 대통령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고 굉장히 훈훈한 미담이 있던데요. 그게 뭐죠? KTX 아, 갑질 승객 제한 네. 사건. 문제가 됐던 그 승객이 대전역에서 자기가 타야 할 차를 안 타고 옆 레인의 차를 탄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일하는 여성분한테다가 막 그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좀 너무 지나쳐요. 여성분들을 그냥 막 죄인 다루듯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점잖은 말로 아유 나가서 말씀하시지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화를 분할 못 사긴 모양이지. 똑 저를 쳐다보더니 왜? 당신 뭔데 그래? 공무원이라도 돼 이래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래 내 공무원인데 이래 돼가지고 됐는데 사실 아슬아슬했어요. 그때 막 공안이 뛰어와서 그분을 데리고 나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분이 주먹이라도 날렸으면 저도 맞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칠성시장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때렸을 거다. 뭐 서로 맞싸움을 했으면 그러면 제가 갑질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저도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왔는데 아마 제 뒤에쯤 되는 어떤 성격이 광명역에서 내리면서 이제 그 젊은 분이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야, 아까 그 아저씨 용감하던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그 옆에 가시던 좀 나이가 든 아주머니가 그 사람이 김모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밤 8시인가 돼서 그걸 SNS에 올렸죠. 근데 되게 훈훈했어요. 이게 흔히 국회의원 갑질 이렇게 하면 아 국회의원이 KTX에서 갑질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민을 지켜주는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뭐좀 칭찬받네. 예. 우선 이제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정말 기분 좋은 일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도 되죠? 예. 하고 가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정말 정말이지. 정말 제가 있는 동안에 소방관이 한 10여 분이 희생되셨어요. 그것도 어이없는 사고, 또 물론 화재 현장의 사고. 이 대도시에 큰 화재 사고 난 거는 사람이 거의 희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준비도 돼 있고 바로 소방력이 투입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게 전부 제천, 밀양 이런 중소도시거든요. 거기에는 그만큼 소방력이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시도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무원, 강원도 공무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시도지사님들이 마음껏 투자를 못 해드려요. 공무원은 기본 봉급은 나오지만 복지든 장비든 이런 부분 때문에 늘 그분들한테 마음이 좀 안쓰러웠던 문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을 하셨죠. 소방관 국가직 꼭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소방관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후보들마다 역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강원 산불 대응할 때 이 소방이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다음에 저는 몇 차례 소방관들 희생 때 보니까 아 우리가 좀 잘못한 게 많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어제 드디어 통과됐는데 정말이지 제가 뭐 나중에 너 공직 생활하면서 뭐 한 게 뭐 있냐라고 하면 나 그거 하나 하고 올까? 큰일 하셨죠. 라고 이제 자부심 느낄 만한 그게 돼요. 장관 그 하실 때 그 돌아가신 소방관들 연결식 예. 꼭 참석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저도 뭐 계속 외국에 있을 때지만 뉴스를 보면은 어느 돌아가신 소방관 연결식 가서 이제 우셨죠? 특히 제가 많이 눈물이 났던 게 아직도 소방관으로 임용이 되지 않는 일종의 아직 후보자 신분일 때 지원 나갔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유족인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막 억장이 무너져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마지막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의 마지막 관에 들어간 모습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그 연결 시간인데 눈물이 안 나요. 장관님 시절에 사실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포항에 지진 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수능 연기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셨는데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선 심각한 게 이제 몇몇 장면이 건물이 무너진 게 이제 보이고 제일 그거 한 게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곧 승용차 안에서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마침 그때 저하고 김관용 경북지사님하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이재민 대피소 흥해체육관을 실내 체육관을 가는데 막 학부모들이 손을 잡고 아유 이런 와중에 어떻게 애들 보고 시험 치러 가라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거기 한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이 가로보에 이렇게 거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자칫하다가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위에 고개를 들어보면 천장에 거미가 뭐 어떻게 시험을 치? 무섭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건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장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교육부 총리가 건의가 오시면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부 총리께서 담화식으로 해서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셨죠. 아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뭐 제가 뭐 난리가 났고 이 죽일 새끼 살릴 새끼 뭐 완전히 뭐. 진짜로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다행히 국민들이 또 여진도 생기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우선이지. 거기서 네 운을 맡기고 거기서 시험 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같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59만의 수험생과 거기에 연관된 많은 학부모들이
그 불편함, 일주일 연기라는 불편을 참아주심으로써 포항에 있는 6천 수험생과 그 가족의 어떤 그 소외감이나 어떤 좌절감 이거를 씻어줄 수 있었죠. 저는 그때 그 뉴스를 이제 그때도 외국에 있을 때인데 그 보고 되게 마음이 아주 훈훈했어요. 국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행정이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불공정이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 또 그런 결정에 대해서 기꺼이 다른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해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장관일 때 워낙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제일 아쉬운 거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국가 운영에서 제일 지금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책적인 방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잡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정부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재정 여력이 넉넉한 데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 차이에도 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다가 재정, 돈도 내려주고 권한도 내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좀 확실한 그림을 제대로 한번 못 그려놓고 나왔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 관련 법률이 아직도 국회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물론 지금 보다 획기적인 그 지방 분권을 위한 그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도 심각한데 행정안전부가 과감한 어떤 지방 분권을 위한 뒷받침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전히 좀 권위적인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행정 관행에 있어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약속하는 것들 가운데 뭐 굳이 법을 바꾸지 않고 지방의 그 광역 단체장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일종의 제2국무회의 같은 방안들도 실제로 뭐 유야무야 운용상의 효율을 좀 발휘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그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금 좀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거는 정례화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각 지자체,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이 함께 하는 그런 국가 일종의 상설 회의체를 만들자라고 하셔서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뭐 그러면서 많이 미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적어도 저는 처음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 일종의 제2국무회의처럼 하는 형식으로 보다 이제 그 지방의 목소리, 그다음에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좀 만들자는 취지를 좀 많이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예. 저 대통령령이나 혹은 뭐 불령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철학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은 아프네요.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인지 지적하시니까 고맙게 한다고. 예, 뭐 또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컸다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요, 원장한테 걷겠다고 큰일 나요. 예. 우리 양 원장께서 그동안 또 조금 뭐 설친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그래도 두둑에 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바꿔하잖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설치지 마세요. 아니 그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더 하셔야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참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가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맞은 자리에 부동산이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진영끼리 나누어져서 갈라치고 서로 보수와 진보가 가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집권이라는 세력이라는 총체적 책임, 국가 운영의 이 시기를 국가 운영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우리는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억울해도 좀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길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부지런하게, 더 자세를 낮추어서 민심으로 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연설 같아. 왜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선 출마 선언인 줄 알았어요. 아, 또 왜? 그럼 이거 다시 아니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예, 근데 그 그대로 좋았어요. 한번 정말 왜 저 농구에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있죠? 전부 다 다를 때려서 지금 방금 좀 점잖은 표현이 이렇고 사실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증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진단과 처방을 내려볼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지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약도 없는데 이거는 외래 입원 정도도 안 되고 중환자실 가야 되는 수준의 진지병이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정치인이니까 국민과의 스킨십에 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킨십이요, 스킨십.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더 보여주시기를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처방은 진지병을 벗어던져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퇴원하시고 안 좋아지시면 총선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